빛과 멜로디 조혜진 문학동네. 노벨 문학상을 타신 한강 작가님이 추천한 작가의 책입니다. 내용은 현재 전쟁이 일어나는 가자지구나 레바논이나 우크라이나 이런 곳을 직접 찾아가서 전쟁의 현장을 목숨을 담보로 사진을 찍어내는 한 여성 사진 작가의 삶을 적은 글인데요. 일단 그래서 그림자 같은 느낌이 나고, 그림자에서 나는 향기는 초록과 회색,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총성이 울려 퍼지고 그 속에서도 기적을 바라고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책이었어요. 좀 마음이 아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제목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4단락을 나누어 놨고요. 그 중에서 한 챕터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25일. 눈이 내리고 있었구나. 아파트 발코니에 선 채 허공으로 여러 방향으로 흩어지는, 그러다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가기도 하는 눈송이를 하염없이 건너다 보며 승주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이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도 된다는 듯이. 유독 오늘따라 거는이 생각난 건 눈이 오려는 조짐 때문이었던가. 하긴 오랫동안 그녀는 승준의 기억 가장자리에서 눈송이를 맞으며 서 있곤 했으니까. 태엽이 돌아가는 동안 멜로디가 흐르고 눈이 내리는 둥글고 투명한 세계에서 그 세계의 유일한 주민인 양 늘 혼자서. 태엽이 멈추면 빛과 멜로디가 사라지고 눈도 그치겠죠. 7년 전 일산의 북카페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건너다 보며 금방 그칠 눈 같지는 않네. 혼잣말을 하던 승준에게 그녀는 무심한 목소리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보통의 사람들이 구사하지 않는 표현이 재미있어서 수수께끼냐고 장난스럽게 물었지만 그녀는 말없이 웃기만 할 뿐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다. 그때 승주는 그녀의 집 근처인 그 북카페에서 그녀와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시사 잡지사의 문화부에서 근무한 지 5년째 되던 그 해, 승주는 문화계를 이끌어갈 신진들을 인터뷰하는 시리즈를 기획했는데 주로 분쟁 지역에서 다큐멘터리 사진을 찍어온 그녀가 바로 그 주의 주인공이었던 것이다. 그녀는 국내의 대표적인 사진상의 보도 다큐멘터리 부분 전년도 수상자였고, 그녀가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서 찍은 사진들은 이례적으로 해외 언론사들에 팔려 기사화되기도 했다. 그녀가 사진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과 단체나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채 홀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녀를 향한 세간의 관심은 더더욱 증폭됐다. 7년 전의 건우는 사진작가로서 얼마나 성장할지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었던 셈이다. 그녀는 좀처럼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애상회로 섭외는 순조로웠고, 인터뷰를 하던 당일에는 질문에 성심껏 답변해 주었으며 승준이 찍은 어설픈 사진에도 아무런 불평을 하지 않았다. 인터뷰는 흥미로웠다. 아니, 절대로 잊히지 않으리란 예감이 들 만큼 감동적인 면이 있었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분쟁 지역에 가서 목숨을 담보로 사진을 찍어 세상을 알리는 일을 하면서도 인정과 과시에 대한 조급함 없이 시종일관 담담했던 그녀의 태도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녀의 빛이 피사체를 감싸는
순간의 온기가 좋아 사진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도 했는데 그 말은 승준의 마음 어딘가로 흘러와 고요하게 폭발하기도 했다. 아무려나 그녀와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깨달은 뒤에야 자리를 정리할 정도로 승준은 그녀와의 인터뷰에 푹 빠져 있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에서 나온 두 사람은 헐거운 악수를 나눈 뒤 헤어졌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승준은 몇 발자국 걷다가 무슨결에 뒤를 돌아보았고 그 순간 여전히 카페 앞에서 우산도 없이 우두커니 서 있는 그녀를 보게 됐다. 붉은색 목도리에 얼굴을 묻은 채 한쪽 스니커즈 끝으로 바닥을 툭툭 치고 있는 모습이었다. 입김이 그대로 얼어붙은 듯 바람이 차고 거세진 눈밭에 시야는 뿌였다. 그녀 뒤편에 횡단보도와 버스들, 파리바게트와 스타벅스와 약국 같은 상점들이 드문드문 이지러져 보일 정도였다. 추운데 눈도 이렇게 오는데 왜? 라고 승주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녀에게 다가가 우산이라도 씌워주고 싶은 생각을 잠깐 했지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괜한 친절은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같은 우산 아래서 나란히 걸어가는 동안 어색한 침묵이 흐를까봐 걱정되기도 했다. 승주는 몇 초 정도 더 그녀를 지켜보다가 이내 걸음을 돌렸다. 서둘러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동안 한 번도 그녀 쪽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 만남이 실은 23년 만의 재회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였다. 그 날로부터 7년이란 세월이 흐른 뒤에도 내리는 눈을 보면 그녀를 떠올리게 되리란 건 역시 그때는 짐작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기억 속 장면들은 눈송이로 수렴되어 갔다. 그녀와 나누었던 대화, 그녀가 우두커니 서 있던 모습과 그 거리의 풍경은 점점 뒤로 물러났고 남은 건 그녀의 머리칼과 목도리, 스니커즈 위에 내려앉은 하얀 눈송이 뿐이었다. 고개를 들자 그 눈송이는 발코니 창 너머에서 나부끼는 눈발 속으로 금세 스며들었다. 아니다. 단지 눈 때문에 거는 생각을 하게 된 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오늘 오후에 걸려올 경아 선배의 전화가 이제는 근황도 알지 못하는 그녀의 세계에 접속하도록 이끈 것인지도 몰랐다. 경화 선배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일상이 붕괴된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인터뷰하여 책을 엮는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며 승준에게 그중 한 꼭지를 부탁했다. 승준과 달리 공부를 계속한 선배는 2년 전 지방 국립대의 교수로 채용됐는데 강의를 하는 틈틈이 공들여 그 프로젝트를 준비해온 듯했다. 인터뷰이들은 프로젝트에 동참한 대학원생들이 이미 섭외를 마쳐놓은 데다 인터뷰는 줌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며 사진도 인터뷰이가 준비할 예정이어서 크게 번거롭지 않을 거라고 선배는 설명했다. 그리고 너 인터뷰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 선배가 문득 그렇게 물었다. 그랬나? 승주는 흐릿한 말투로 되물으며 휴대전화 이편에서 머리만 극적였다. 인터뷰야 사실 숱하게 해온 그의 전문 분야이긴 했다. 인터뷰를 통해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려 보이는 시대의 작은 둘레를 알아가는 것이 큰 즐거움이었던 적도 많았다. 그들은 대개 자기 분야에서 성공했거나 남들보다 빛나는 무언가를 하나라도 더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과의 인터뷰라니 솔직히 그건 자신이 없었다. 극도의 불행 속에 내던져진 사람에게 무언가를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웠고 그 불행의 깊이를 탐색하는 과정도 탐탁지 않았다. 더욱이 지우가 태어나고 한 달 뒤부터 시작된 석 달 동안의 육아휴직 기간 중에 외부에서 들어온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아무리 경비가 따로 들지 않는 인터뷰라지만 작업의 대가가 고작 원고로 뿐이며 인쇄는 중세를 찍어야 배당받을 수 있다는 조건도 그를 주저하게 했다.
그는 경아 선배에게 조금은 난처한 목소리로 고민해 보겠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선배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다. 권은이라면? 학약 없이 통화를 끝낸 뒤 권은이라면 하고 어느새 그는 가정해봤다. 위험도 두려움도 모른다는 듯 무모하게 분쟁 지역으로 달려갔던 그 이력을 떠올리면 그녀도 지금쯤 우크라이나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그 생각이 소망에 가깝다는 것을 이내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녀는 왼쪽 다리의 절반을 잃은 상태였고, 그런 상태로는 카메라를 들고 분쟁 지역을 활보하며 다니는 게 거의 불가능할 테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광막하게 텅 빈 벌판에 목발에 의지한 채 혼자 쩔뚝거리며 걸어가는 그녀를 상상한 순간 그의 마음은 또다시 난폭하게 헝클어졌다. 그녀가 다쳤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면 매번 그랬다. 발코니에서 거실로 들어가 와인을 딴 건 그녀와 관련된 나쁜 상상을 모두 떨쳐내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출산 이후 처음으로 긴 외출을 감행한 민영은 아직 귀가하지 않았고 지우는 아기용 침대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다. 와인 한두 잔 정도는 허락될 만한 요건을 갖춘 셈이었다. 2달 전 그는 42살의 나이에 한 아이의 아빠가 됐다. 그는 와인잔을 잠시 내려놓고 지우의 발바닥에 얼굴을 묻었다. 아직 그 어느 곳에서도 발자국을 남긴 적 없는 발, 동시에 어디에까지 다다를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발. 지우의 발바닥에서 얼굴을 뗀 뒤에 작고 동그란 배에 살짝 손을 올려보기도 했다. 부드러웠고 부서질 듯 연약했다. 이토록 부드럽고 연약한 살결 아래로 피가 흐르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된 세포들이 부지런히 중식 중이라는 사실이 승진은 매번 믿기지 않았다. 그러나 가슴속에 번지던 그 작고 뜨거운 경의는 지우에게 애정된 좌절과 패배, 상실과 이별 같은 것을 상기한 순간 갑자기 식어버렸고 대신 납덩이를 삼킨 듯 온몸이 무거워졌다. 사실 결혼 전 승준에게는 아이를 갖는 것이 삶의 필수 과제가 아니었다. 오히려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아이를 어엿한 어른으로 키워낼 용기가 부족해서만은 아니었다. 자신의 의지나 상관없이 이 세상으로 건너와 하나의 삶을 일군다는 건 행복과도 무관할 때가 많고 성공의 순간이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오래된 생각이었다. 그의 부정적인 생각을 들은 민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지우의 삶을 미리 재단하지 말자고. 지우는 살면서 사랑하고 웃고 마냥 편안한 나날도 많을 것이며 온몸을 전율하게 하는 다양한 감각의 순간도 경험하게 되리란 걸 기억하라고. 민영의 말에 수긍하면서도 승주는 지우가 성장해 가는 동안 겪게 될 상처와 결핍의 시간들이 훨씬 더 신경 쓰였고 그 상처와 결핍 앞에서 자신이 무력한 아버지가 될까봐 두렵기도 했다. 그래서일까 규칙적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지우의 배를 쓰다듬으며 그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 밤 권은이 7년 전처럼 눈을 맞으며 서 있는 모습으로 머릿속에서 재생된 건 이 아이 때문일 수도 있다고. 어쩌면 지우가 세상에 온 순간부터 자신은 지우에게 그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런 친구가 자신에게 있었다고, 카메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고 믿으며 빛을 쫓던 친구가 있었다고 말이다. 17페이지